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수신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수신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이 수신 화면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죠. 자, 이때 중간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통화한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근래에 통화한 시간과 날짜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자, 내가 전화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면 이 메시지 보내기를 위쪽으로 쓸어 올린 다음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 중에서 원하는 메시지로 전송을 해서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터치해서 스와이프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내 소리를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소리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녹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음성통화 중에도 언제든지 영상통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죠. 통화할 때의 상대편 목소리를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피커는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폰으로 상대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키패드는 어떨 때 이용을 하죠? ARS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번호를 눌러야 하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키패드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소리가 ARS로 입력이 되게 되면 원하는 서비스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언제든지 숨기기만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연락처 보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통화 중에도 이 메시지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상대편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 중에 간단하게 서류를 찍어서 보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 있는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들어온 다음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사진 촬영한 다음 원하는 문서를 찍고 그 문서를 바로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끔 민원 서류라든지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을 통화 중에 보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연락처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연락처 보기는 내가 이 상대편의 연락처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놨을 경우에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보기로 들어간 다음 하단에서 연락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프로필 눌러주시게 되면 상대방의 프로필부터 메일이라든지 그 외에 적어 놨던 상대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주소,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중요한 거래처 같은 그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활용성이 매우 높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하시다가 홈 버튼을 잘못 누르셨어요. 자, 그러면 통화 화면이 없어져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때 위쪽을 한번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바가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지금 통화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다른 기능들을 이용하시다가도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 초록색 부분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통화 화면이 없어지면 당황해 하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좀 전에 봤던 초록색 바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초록색 바가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통화 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화기 버튼이 깜빡이죠. 이것도 지금 통화 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 터치하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통화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분할 화면과 팝업 화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개의 앱을 왔다 갔다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때 한 번에 하나의 앱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실행하고자 하는 앱들을 전부 실행을 합니다. 자, 네이버 앱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앱도 실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이렇게 이용할 앱을 전부 실행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고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동시에 열 앱에 있는 앱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와 팝업 화면으로 열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분할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에 지금 내가 연 앱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내가 실행해놨던 앱 중에서 아래쪽에 열 앱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네이버 앱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가지 앱을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창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좌우로도 분할이 되죠. 자, 앞서 우리가 앱을 위아래로 두 개를 동시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때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히게 되면 동시에 열려있는 앱이 이번에는 가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 앱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데요.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홈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때 실행된 앱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두 개를 열어놨던 페이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씩만 연 페이지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두 개를 열어놨었죠. 자, 언제든지 터치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가로로 눕히게 되면 가로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중간에 분할하는 부분을 잡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열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유튜브 배지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팝업 화면으로 열기라고 나오죠. 자, 팝업 화면으로 열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린 앱을 팝업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네이버 앱을 실행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열려있는 상태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줄이기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줄여 놓을 수도 있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키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 버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최대한 그 크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멀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꼭 세로 화면만 멀티 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로로 눕혀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화와 메시지 기능이죠. 이 메시지 앱에서 꼭 설정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면 꼭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메시지 앱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추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라고 있죠? 이 부분에 체크가 꺼져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웹 링크를 보냈을 경우 어떤 링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링크를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그 링크가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링크를 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나오죠. 만약 웹링크 미리 보기를 꺼놓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링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궁금할 경우 눌러보게 되는데요.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죠. 요즘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갤러리에서 그 사진을 들어가시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하니까 내 개인정보를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전부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을 할 때는 이런 위치 정보는 빼고 전송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위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갤러리로 들어오신 다음 편집에 들어가셔서 위치 정보라든지 시간을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메시지 앱 추가 설정에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위치 정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전송할 수가 있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부터 위치 정보를 포함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시죠. 자, 문제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가 기록돼 있으면 훨씬 사진 정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찍었구나 하고 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위치 정보가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위치 정보를 없앨 수도 있죠. 카메라에 들어가신 다음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 태그에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위치 정보를 포함하게 되죠. 이걸 끄게 되면 아예 위치 정보를 뺄 수 있는데 이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전부 기록이 돼 있으면 사진 정리하기도 좋고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위치 태그는 포함을 하시되 메시지에서 전송 시에 위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일일이 글씨를 전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빠른 답장 문구로 들어가신 다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문구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전부 등록을 해 놓으시고 메시지를 보낼 때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메시지 앱에서 저장된 문구로 전송을 해볼까요? 자,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있죠. 이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등록해 놓은 빠른 답장 문구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문구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주 쓰시는 그런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팸이나 광고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수십 통 이상의 광고나 스팸 문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과 차단 문구라고 있죠. 이 두 개만 이용을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스팸 광고 메시지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신 차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메시지 창에서 광고나 스팸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신 차단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수신을 차단할 메시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일단 수신 차단만 해주셔도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에 가셔서 수신 차단에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메시지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수신 차단 번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070, 080 또는 이렇게 광고 메시지나 스팸 메시지가 자주 오는 국번이 있습니다. 그런 국번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입력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눌러서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주시게 되면 070, 080 또는 해당 국번으로 오는 메시지들은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번호를 차단을 하시는데요. 동일한 번호로 계속 오지 않고 국번은 그대로인데 뒤쪽 4자리 번호만 계속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마다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주일 정도만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셔도 거의 대다수의 광고나 스팸 문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신 다음 이번에는 차단 문구를 한 번 더 등록을 하셔서 이중으로 차단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단 문구 들어가신 다음 차단할 문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출, 광고 두 가지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요즘 증권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많죠? 자, 그러면 증권을 입력하시고 플러스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증권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메시지는 차단이 되겠죠. 혹시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 관련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광고에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급등주 이런 단어 광고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급등주 쓰신 다음 플러스 해주시면 이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이중으로 차단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수신하는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단 메시지 있죠. 자, 이것은 차단된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차단한 전화번호 또는 단어가 포함된 그런 메시지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차단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차단 메시지로 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광고 메시지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는 차단할 수도 있겠죠. 가끔은 번호 없이 메시지가 오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래된 스팸 메시지 삭제죠. 스팸 메시지가 1000개를 추가하면 삭제된다고 하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꼭 보관할 이유가 없다면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오는 다양한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화 거절 메시지를 설정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냥 전화를 끊기보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 볼게요. 자, 전화가 왔는데요. 이때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바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입력을 해둔 거절 메시지죠. 이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전에 미리 1시간 후에 알림을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깜빡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1시간 후에 알림에 체크를 해주시면 1시간 뒤에는 전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운전 중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전화는 끊기게 되겠죠. 상대방의 메시지로 전송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절 메시지를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전화 거절 메시지 선택하시고요. 좀 전에 봤던 내용 말고 내가 따로 입력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 두시면 전화가 왔을 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그냥 끊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거절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놓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에서 통화 녹음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녹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녹음 버튼이 나와 있죠.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녹음이 얼마 동안 되고 있는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녹음 중지를 누르시게 되면 녹음은 더 이상 되지 않죠. 자, 여기서 다시 녹음을 누르면 다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통화 중에 녹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예 설정해서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바로 녹음이 되게끔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전화기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가시게 되면 통화 자동 녹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통화 중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통화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는 경우는 가끔은 깜빡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낭패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 녹음에 아예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 상관없이 계속 녹음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녹음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녹음한 통화 들어가시게 되면 녹음한 통화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날짜와 시간대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중요한 통화들은 전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용량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통화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통화들은 76KB, 233KB, 37KB, 굉장히 용량이 작죠. 1000KB가 1메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따져봐도 1메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게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은 아예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한 내용을 무한정 놔둘 수는 없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화한 내용들을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녹음한 통화 들어가신 다음 통화 녹음 파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전체를 체크하시고요. 공유를 하시거나 이동하시면 되겠죠. 공유를 이용하시면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여러분이 이용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백업 받을 때 통화 녹음한 파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압축 기능을 제공합니다. 압축 누르시면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보안상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비밀번호 설정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압축을 해주시면 해당 압축 파일을 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풀 수가 있겠죠.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광고나 스팸 전화 차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스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죠. 특히나 집중해야 될 때 그런 전화가 오면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런 전화를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걸러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광고나 스팸 전화가 왔을 경우에 해당 전화번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측 끝에 I자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차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 해제라고 나오게 되고요. 스팸이나 광고 전화일 경우에는 차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팸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스팸 신고합니다.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센터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화는 스팸 전화로 등록이 돼서 더 이상 발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전화번호를 볼게요. 자, 이 전화는 설문 전화인데요. 여기 있는 I자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차단이라고 나오죠. 이런 설문 전화일 경우에는 계속 끈질기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단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이 전화번호로 오는 연락은 전부 차단이 되겠죠. 차단합니다. 그러면 차단 해제로 바뀌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이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팸이나 광고 전화가 오게 되면 그때 즉시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일주일 정도만 이런 광고 전화를 차단해 주셔도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는 광고나 스팸 전화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신 차단 해제로 들어갈게요. 자, 저는 이미 많은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놨죠. 자, 이 차단하는 전화번호에서 꼭 필요한 전화번호는 070 또는 080이 되겠습니다. 070이나 080으로 오는 번호는 거기가 광고나 스팸 전화가 많은데요. 자, 그 번호를 아예 차단을 해두시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예 차단이 되겠죠. 자, 전화번호 추가에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070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를 차단하는 거죠.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눌러주시고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070으로 추가가 되어 있죠. 이제 이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070뿐만이 아니고 일반 휴대폰 010 번호로도 광고나 스팸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 번호들도 전부 차단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광고나 스팸 전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광고나 스팸 전화는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급하게 금융 앱을 실행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내 개인 정보를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금융 정보일 경우에는 더 위험하죠. 공공 와이파이나 외부에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했을 때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보안 부분에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보안 와이파이 들어갑니다. 보안 와이파이는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나 공공장소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보호된 앱을 눌러보시면 이 보안 와이파이를 통해서 보호되는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앱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금융 관련 앱이라든지 증권 또는 이런 국세청 앱, 정부24라든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앱들은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앱스 화면의 아이콘 표시인데요. 매번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마다 보안 와이파이를 실행해야 되면 귀찮죠. 그래서 아예 보안 와이파이 버튼을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 화면의 아이콘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 와이파이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고 기다리고요. 홈 화면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 와이파이 앱을 홈 화면에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 여기 있는 보호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는 보안 와이파이 상태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는 공공 와이파이와 같은 다수가 접속하는 와이파이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정보를 빼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보안 와이파이가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요즘은 외부에서 금융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외부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와이파이 자동 보호는 공용 와이파이로 접속했을 경우는 와이파이 자동 보호가 되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공용 와이파이 외에도 사무실에서 다수가 접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끄시고요. 접속할 때마다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보안 와이파이 실행하시고 보호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보안 와이파이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안 와이파이 상태죠. 금융 관련해서 모든 일이 끝났을 경우에는 중지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보안 와이파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무료이긴 하지만 용량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구독제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자동 보호로 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에 있는 보호 프로그램 눌러서 들어가시면 매월 1기가가 무료로 제공이 되죠. 그 이상을 이용하시려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1기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금융앱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켜고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기가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계속 1기가가 제공이 되는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송금이나 이체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이 보안 와이파이는 필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안전 및 긴급 상황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안전 및 긴급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상태에 두 가지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의료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건강 상태,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혈액형, 참고사항, 주소와 장기 기증 동의자 내용을 전부 입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의료 정보 카드처럼 활용할 수가 있죠. 전부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 연락처죠. 이 긴급 연락처는 긴급한 상황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잠금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아니고 내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이라든지 가족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긴급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시면 그룹원 추가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들 중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존 연락처가 하나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연락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연락처를 추가한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긴급 연락처에 그룹원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할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 화면의 표시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스와이프하면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긴급 전화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긴급 전화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초록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긴급 전화번호와 아래에 의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의료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데요. 저는 입력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입력을 해두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긴급 연락처는 위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눌러주시면 바로 긴급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한 긴급 연락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죠. 잠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들어온 방법은 잠금 화면에서 긴급 연락처를 누르고 들어온 화면이죠. 잠금 화면을 해제해야지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 연락처 외에 다른 번호를 누르게 되면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 연락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번호나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긴급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할 수 없다고 나오죠. 긴급 연락처만 통화가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긴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은 만큼 저장 공간이 항상 부족하죠. 이 저장 공간을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저장 용량이라고 나오죠. 이 저장 용량은 한 번 더 넘어갔을 때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장 용량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용량과 사용 중인 용량이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 128기가 중에 67기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대략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아래쪽에 슬라이드 막대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4기가 중 406메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죠. 저는 SD카드가 하나 더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D카드를 추가로 꽂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추가할 수 없는 스마트폰도 있죠. 추가할 수 없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정크 파일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파일들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크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금 245메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눌러줍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파일들이 간단하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복 파일 삭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전송을 할 경우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앱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편집 앱을 이용하시거나 영상 편집 앱들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파일을 또 하나를 복사해서 해당 앱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이 중복 파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많지가 않지만 오래 사용하신 분일수록 중복 파일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파일 선택 누르시고요. 중복된 파일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용량을 확인해 보면 동일한 용량이죠. 중복 파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중복 파일을 보시게 되면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죠. 자, 이게 원본이고 원본을 복사한 상태인 거죠. 되도록이면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지우는 게 더 좋겠죠. 복사본들을 선택합니다. 사진과 음악 파일 전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파일 5개를 휴지통으로 이동 선택하면 바로 휴지통으로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7.35메가가 버려졌다고 나오죠. 그 다음 흐릿한 사진 삭제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깨끗하게 나온 사진도 있지만 흐리게 찍혀서 가치가 없는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지우는 것보다 여기 있는 흐릿한 사진 삭제해서 지워주면 쉽게 찾아서 지울 수가 있겠죠. 지금 파일이 12개가 있다고 나오죠? 파일 선택 들어갑니다. 그러면 흐릿하게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죠. 이 중에서 필요 없는 사진은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뒷배경을 흐리게 만든 사진도 있지만 아예 흐려진 사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고 필요 없을 경우 전부 휴지통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박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는 앱 선택에 들어가시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가 언제인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7월에 사용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앱이죠. 이런 것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비교적 근래에 사용했던 앱도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예전에 사용했던 앱들도 나오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앱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그만큼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웠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터치하시고 클릭한 다음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벌써 1기가가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 앱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대용량 파일이죠. 용량이 큰 파일들을 삭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파일 선택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PDF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로 차지하는 공간도 무시할 수 없는 용량이 됩니다. 전부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 비디오 미디어죠. 이거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용량이 얼마 안 되죠. 대용량 파일이 현재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9.37기가나 되죠. 그 다음 또 아래에 내려가시면 카카오톡 미디어죠. 이것은 카카오에서 받은 사진 같은 것들이나 전송한 사진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경우는 삭제를 하는데 카카오톡은 혹시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용량이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은 다운로드한 파일 삭제죠. 인터넷 이용을 하시다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을 경우 그것들도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거의가 필요 없는 파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선택해서 휴지통으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인데요.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같은 것들을 다운받았을 경우 인터넷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로로 파일들을 다운받거나 저장을 하게 되죠. 그 경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유해한 앱이 없는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줘요. 그래서 반드시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에서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검사라고 나오죠. 검사 버튼 누르시면 바로 검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검사했는지 보이게 되죠. 저는 2시간 전에 검사를 해서 유해한 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유해한 앱이 있을 경우, 즉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 정보를 빼내 간다든지 또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 이 검사를 이용하면 거의 다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중에 필요 없는 것들, 사용하지 않는 앱들 이런 것들을 전부 삭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메뉴에 보시면 탐색이라고 있죠. 이 탐색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차지하는 용량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이미지, 오디오라든지 동영상, 문서, 앱들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권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앱들 정리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저장 용량 앱에는 Nearby Share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arby Share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가 있죠. 보내기 버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동영상, 앱, 이미지, 오디오, 문서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죠.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 계속합니다. 공유할 때마다 Nearby Share에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사용 설정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근처에 있는 기기를 검색을 해주는 거죠. 만약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을 경우 그 기기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대편도 니얼바이 쉐어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니얼바이 쉐어 버튼 찾을 수 있죠? 이 버튼 누르시면 니얼바이 쉐어 사용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기 누르시고 완료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선택한 파일이 공유가 되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복잡하게 갤러리나 문서, 파일을 일일이 찾아서 가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저장 용량에 들어오셔서 니얼바이 쉐어를 들어가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저장 용량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관리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 홈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시력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홈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우선 홈 화면 배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5 곱하기 5 상태인데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6 곱하기 5, 8 곱하기 5로 앱 버튼들의 배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6 곱하기 5를 하면 더 좁게 바뀌고요. 8 곱하기 5를 하면 더 많은 앱들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겠죠. 원하는 배열을 선택하시고 완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8 곱하기 5로 선택하고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비교해서 앱 배지들이 더 조밀하게 붙어 있죠. 한 화면에서 다양한 앱을 봐야 할 경우에는 좀 전 배열이 낫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넓게 배치를 해 놓는 게 보기에 더 편하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앱스 화면 배열이라고 있죠. 자,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이 다른 페이지죠. 자, 여기는 홈 화면인데요. 홈 화면에 있는 이 앱스 버튼들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 중에서 홈 화면에 꺼내 놓은 앱스 버튼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앱스 화면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고 기다리시게 되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나오죠. 자, 이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 주셔야 앱스 화면에 있는 버튼이 홈 화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지 않으면 좀 전에 본 앱스 화면에는 있지만 홈 화면에는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앱을 지우고자 할 때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설치 삭제가 있고 홈에서 삭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설치 삭제는 아예 내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삭제하는 거고요. 홈에서 삭제하게 되면 홈 화면에서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앱스 화면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앱스 화면에 들어갈 때는 보통 아래쪽을 터치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앱이 실행되어 있다거나 하단에 있는 앱 버튼을 잘못 터치해서 그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앱스 버튼을 아예 꺼내놓고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앱스 버튼을 꺼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홈 화면 터치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앱스 화면 배열이 좀 전에 우리가 본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보여주는 앱스 화면이 되는 거죠. 이 앱스 화면도 배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곱하기 5, 6 곱하기 5, 8 곱하기 5 중에 원하는 배열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앱스 버튼을 저같이 추가하고자 할 때는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앱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쓸어 올릴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원래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홈 버튼만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홈 화면에 새 앱 추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앱스 화면에 앱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홈 화면에도 추가할지 말지를 좀 전에 있는 그 메뉴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홈 화면에 새 앱 추가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앱을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 홈 화면에도 이 앱이 추가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하지만 새 앱 추가에 체크를 끄게 되면 이렇게 앱스 화면에 앱을 추가했더라도 홈 화면으로 가시면 그 앱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다시 앱스 화면 가셔서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걸 누르셔야 비로소 홈 화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설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홈 화면에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에 체크하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 개인적인 일기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앱이 있을 경우에 금융 앱이라든지 이런 앱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앱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삼성증권 앱이 있는데요. 자, 이 앱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보통 스마트폰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앱을 가려줄 수가 있죠. 자,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홈 및 앱스 화면에서 앱 숨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리고자 하는 앱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그 앱은 홈 화면에도 나오지 않고요. 앱스 화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증권 엠팝 체크했습니다. 자, 체크되어 있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 앱은 없어졌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치는 돼 있지만 보이지만 않는 겁니다. 다시 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홈 및 앱스 화면에서 앱 숨기기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완료하면 다시 홈 화면에 해당 앱이 나오게 되겠죠. 불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앱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설정은 스마트폰 설정과는 다른 설정이에요. 홈 화면 터치해서 들어왔을 때의 설정은 홈 화면 설정이고요. 여기 있는 설정은 스마트폰 자체 설정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홈 화면 설정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따로따로 보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 홈 화면 구성에 들어오셔서 홈 화면만 놓으시게 되면 홈 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 앱들까지 홈 화면에 다 보여서 정신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홈과 앱스 화면 사용으로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홈 화면 설정에 보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있죠. 자, 이것도 체크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림창을 열 때 항상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용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터치해서 쓸어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그냥 쓸어내리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끔 해두시면 사용이 좀 더 편리하게 되겠죠.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도 활용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홈 화면 터치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홈 화면 페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 꺼내놓은 앱들이 많아서 페이지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원하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페이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지통 모양 있죠? 이걸 누르시면 빈 페이지는 없앨 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빈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필요한 앱들만 여기에 따로 모아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게임만 전부 이 페이지로 모아두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죠.
자, 이 앱들 이동은 여기서는 안 되고요. 홈 화면 들어가서 새로 만든 페이지에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이동을 시켜서 옮겨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홈 화면 페이지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페이지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모아둔 앱들이 더 자주 쓰는 앱들이에요. 그러면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터치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위에 팝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대로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순서에 놓게 되면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홈 화면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스와이프하면 순서를 바꾼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앱들을 잘 정리를 한 다음 페이지 순서를 지정해 놓으시면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홈 화면에서 페이지를 이동을 하실 때 일일이 이렇게 넘기시는데요. 페이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몇 번씩 넘기셔야 되죠. 자, 그것도 굉장히 귀찮죠. 아래쪽에 보면 포인트들이 나오죠. 여기 있는 점들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점을 누르시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끝에 있는 점을 누르면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점을 누르면 첫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넘기지 마시고요. 점을 터치해서 이동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홈 화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 화면만 제대로 설정해 놓으셔도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경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배경 화면은 밋밋하죠. 나만의 배경 화면으로 설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홈 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배경 화면이라고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추천 배경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픽, 색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경 화면을 넣을 수 있는 갤러리가 뜨게 되죠. 제일 위에 있는 추천 배경 화면은 기본적인 배경 화면이라서 그렇게 모양이 이쁘지는 않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픽이 있죠.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기본 그래픽을 4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이렇게 복잡한 게 싫고 단순하게 컬러만 지정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색상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색으로 하게 되면 앱 배지들이 눈에 더 잘 띄게 되겠죠.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갤러리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이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은 들어있을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찍은 사진들이 있겠죠. 그런 사진들을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하시면 훨씬 의미 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으로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때 아래에 보면 필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컬러로 필터를 적용을 해주죠. 흑백으로도 가능합니다. 배경화면을 흑백으로 지정하면 앱스 버튼들이 눈에 잘 띄어서 사용하실 때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셨으면 이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바로 홈 화면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홈 버튼 누릅니다. 자,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을 터치해서 배경 화면을 바꿀 때와 아래에 있는 배경 화면 변경을 이용해서 바꿀 때는 메뉴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배경 화면 버튼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추천이나 갤러리, 그래픽, 색상 중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뒤로 가신 다음 이번에는 아래쪽에 배경화면 변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색상 밑에 배경화면 서비스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배경화면을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잠금 화면을 켤 때마다 배경 화면이 달라지는 거죠. 다이나믹 잠금 화면 체크하시고요. 옆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면 다이나믹 잠금 화면을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죠. 풍경이라든지 식물, 라이프, 동물, 고양이, 개, 예술, 스페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5개를 선택하면 매번 바뀐 새로운 이미지로 배경화면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무료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필요 없으면 설정 안함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배경화면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컬러 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컬러 팔레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알림창이라든지 배지 컬러라든지 전화기 앱의 컬러라든지 이렇게 앱이 나왔을 때 기본 컬러들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컬러 팔레트에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좀 눈에 띄고 보기 좋은 컬러로 바꿔주시면 사용이 좀 더 편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색상 주시면 기본 컬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배경화면 색상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용하기에 편리한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가시면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과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시게 되면 알림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와이파이 버튼이 나오죠. 이 와이파이 버튼을 터치해서 와이파이를 끄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다시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알림창을 열어서 들어올 수도 있죠. 2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끄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아래에 쭉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된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192메가의 네트워크 속도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100메가 인터넷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500메가 또는 1기가 인터넷을 쓰시는 분도 계시죠. 통신사에서 보장하는 속도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의 80~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하신다면 80에서 90메가 정도가 나오면 제 속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500메가 인터넷일 경우에는 400메가 이상이 나오면 제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랜선으로 직접 연결했을 경우고요.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5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500메가 인터넷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4기가와 5기가일 때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잠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지금 U+ 공유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5G라고 붙어 있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공유기지만 2.4기가로 연결할 수도 있고 5기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5기가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2.4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어떤 공유기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인터넷 속도는 랜선으로 직접 연결했을 때의 경우라고 했죠. 5기가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속도의 반 정도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기가는 5기가 속도의 다시 반 정도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500메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계시면 5기가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경우는 250메가가 나오면 적당한 속도고요. 2.4기가로 연결을 했을 경우는 100메가 이상이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속도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4기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지금 117이죠. 자, 적당한 속도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기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기가로 연결이 돼 있죠? 다시 톱니바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때요? 866이 나오네요.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스마트폰이 06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5기가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와이파이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중간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5기가가 좋겠지만 조금 떨어진 거리나 또는 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2.4기가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5기가로 이용하시면 중간에 끊김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속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062와 내 스마트폰의 거리를 감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 통신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그것을 지금 5기가로 연결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아까는 2.4기가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놨다가 지금 5기가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연결이 될 때는 무조건 5기가로 연결이 되겠죠. 자, 와이파이를 꺼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통신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사용 안함을 다시 사용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연결될까요? 지금 5기가로 연결됐네요. 그렇죠? 자동 연결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2.4기가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여기를 눌러서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2.4기가로 연결이 되겠죠. 자, 어떤 공용이든 2.4기가와 5기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 062가 아니면 전부 두 가지가 뜰 거예요. 스마트폰과 062 거리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탭의 경우는 고급 설정과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 스마트폰은 고급 설정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동일한 메뉴가 나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바일 데이터로 전화는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과도하게 느려지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통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데이터 통신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죠. 무제한 요금제라든지 데이터량이 작은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데이터 양이 충분하고 또는 무제한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본인 요금제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로 전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사용으로 켰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여기에 쭉 나오죠. 이게 전부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와이파이를 두세 개씩 쓰시는 분은 거의 없죠. 집이나 사무실에서 061을 서너 개씩 이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같이 고급 설정에 있는 안정적인 와이파이로 전환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와이파이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할 경우에 계속 다른 와이파이 신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061을 여러 개를 쓰시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자동 와이파이 켜기 끄기죠.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꺼지고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제대로 잡히게 되면 다시 데이터 통신에서 와이파이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이 경우도
배터리 소모는 좀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품질 정보 표시는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가 켜져 있게 되면 뒤로 돌아가 보시면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연결 신호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 채워져 있죠. 이거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신호가 하나 작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비해서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낮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신호가 아주 미약한 겁니다.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고 불안정한 연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죠. 자, 여기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해킹이나 멀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 네트워크에 해킹을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그런 네트워크 움직임을 전부 감지를 해서 알림을 주게 되겠죠. 자,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설정만 해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상태죠. 지금은 잠금 화면 상태지만 여기에 시계가 나오고 있고요. 하단에 배터리 잔량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죠. 이런 메뉴들은 스마트폰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잠금 화면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금 화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잠금 화면 방식이 설정 안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드래그와 패턴, 핀, 비밀번호, 얼굴, 지문 등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얼굴이나 지문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설정 방식은 간단하죠. 기본 방식은 드래그로 되어 있고 패턴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패턴 누르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패턴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다음 누르고요. 한 번 더 설정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시게 되면 패턴이 등록되게 되고 패턴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힌트를 주게 되겠죠. 터치하시고 힌트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했어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금화면 설정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알림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죠.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을 보기 위해서는 알림 설정을 해주면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알림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알림을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꺼려지실 경우에는 아이콘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알림이 왔다는 아이콘만 나오고 내용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내용도 같이 보고자 할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알림 내용도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으로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잠금 화면 방식 다시 들어가셔서 패턴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설정 안함 하시게 되면 이제 잠금 화면 상태에서 해제하게 되면 바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Always on Display인데요.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 시계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Always on Display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시계가 나오는 거죠. 터치로 잠깐 켜기를 체크해 주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터치만 해주면 시계를 볼 수 있고요. 항상 켜기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시계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은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켜기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계 스타일이 있죠. 이것은 잠금 화면 상태에서 시계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시계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밝기 자동 조절인데요. 이 밝기 자동 조절은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을 경우 잠금 화면에서 주위 밝기에 따라서 시계 밝기도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주위가 어두우면 이 밝기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밝기 자동 조절을 꺼줍니다. 그러면 밝기 자동 조절 아래에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계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 조절일 경우에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조절은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시계가 나오게 되죠. 자, 시계를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밝기 조절 버튼이 나오고요. 자,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 시계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시계 밝기는 최대한 올려서 이용하시는 게 이용하기에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을 설정하시게 되면 시계를 터치할 경우에 아래쪽에 음악이라든지 일정, 알람, 날씨, 빅스비 루틴이라든지 음성 녹음 위젯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녹음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음악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서 위젯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도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나오죠. 자,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들어서 화면 켜기가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들게 되면 화면이 켜지게 되겠죠. 자, 잠금 화면 상태일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엎어 놓으셨다가 스마트폰을 다시 들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되겠죠. 화면을 터치하거나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엎어놨다가 드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2번 눌러 화면 켜기인데요. 잠금 화면에서 화면을 2번만 터치하면 화면이 켜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손에 들고 다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화면이 켜져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가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2번 눌러 화면 켜기를 끕니다. 자,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올 경우 2번 터치해도 화면이 켜지지 않죠. 자,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휴대폰을 아무리 쓸어도 홈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2번 눌러 화면 끄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할 경우 화면에 아무 곳이나 비어있는 곳을 2번만 터치하면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 화면을 잘못 터치하게 되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터치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얼굴을 인식을 해서 얼굴이 인식이 되게 되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되면 잠금 모드로 잠시 후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도중에 자꾸 잠금 모드로 들어가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션 및 제스처에는 제스처로 소리 끄기도 있죠. 전화가 올 경우 또는 알림이 울릴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엎게 되면 소리가 꺼지게 됩니다. 제스처로 소리 끄기를 설정을 하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엎어볼게요. 자, 바로 소리가 꺼지죠? 이렇게 하면 회의 같은 걸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서 다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패턴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죠. 좀 전에는 패턴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지정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배경 화면을 다이나믹 잠금 화면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화면 서비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 갤럭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패턴 모양을 그릴 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잠금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냥 까만 화면보다는 매번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으로 한번 밀어주면 패턴이 나오게 되죠. 자, 패턴을 풀어주게 되면 비로소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이나믹 잠금 화면은 무료예요. 꼭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패턴이나 생체 인식으로 잠금 화면 해제를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금 화면에서 터치를 한 후에 패턴 인식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전화 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카메라를 누르고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주게 되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좌측에 있는 전화를 터치해서 올려주게 되면 전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패턴 풀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여기 있는 바로가기에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가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쪽 바로가기와 오른쪽 바로가기가 있죠. 지금 왼쪽 바로가기는 전화로 지정을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기능들은 여기에서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자주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매번 잠금 화면 풀고 패턴 해제하고 다시 들어가서 해당 앱을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바로가기도 설정할 수가 있죠.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면 또 원하는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 손전등 이런 것들은 많이 설정을 해놓죠. 여러분도 자주 쓰는 기능이 있을 경우 미리 설정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이런 게 싫으실 경우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에 민감한 그런 앱이 아닐 경우는 한두 개는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에서 연락처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 잠금 화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나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이나 친지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혹시나 분실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앱 배지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할 때는 터치해서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앱에는 모두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앱 배지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통합 검색과 스마트 렌즈, 현장 결제, 무료 송금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해당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 렌즈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네이버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할 수가 있죠.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나와의 채팅, 그 다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바로 그 사람의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 스마트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도 전부 앱 배지마다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전화기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걸려온 전화나 연락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새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연락처가 나오게 돼서 선택하고 바로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채팅방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카메라 앱을 누르고 기다리면 셀피 촬영, 동영상 촬영, 인물 촬영 이 세 가지가 뜨게 되죠. 이런 기능들은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 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 앱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새 탭과 시크릿 탭이 나오게 되죠. 자, 보통 구글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할 때도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고 또 새 시크릿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시크릿 탭 누르면 바로 시크릿 탭이 뜨게 됩니다. 삼성 인터넷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 탭이라든지 새 시크릿 탭, 웹 검색, 북마크 보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 내비게이션 앱에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앱 같은 경우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검색 기능과 미리 등록한 우리 집과 회사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팀앱 실행하시고 검색하고 우리 집 주소 선택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겠죠.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길 찾기라든지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전부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팝하고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텍스트 번역, 음성 번역, 이미지 번역, 팝하고 미니 기능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은 설치 후에 터치하고 기다려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기능들은 앱 실행 없이 바로 접근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벨소리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리, 진동, 무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주시게 되면 소리 없이 진동으로 벨을 울리게 되고요. 무음일 경우에는 소리와 진동 아무것도 나지 않겠죠. 소리로 놓으셨을 경우에는 진동도 함께 울릴지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벨소리 부분인데요. 벨소리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벨소리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하시고 벨소리 음량을 지정을 하시는데요.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면 음량 버튼이 있죠. 음량 버튼을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으로 내리면 여기 있는 벨소리 음량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나오는 이 막대에서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벨소리 지정을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알림, 벨소리, 경고음, 빅스비 보이스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피커 표시가 벨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미디어 소리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했을 때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 모양은 알림 소리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스패너 모양은 시스템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부분의 음량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벨소리 외에 내가 원하는 벨소리를 지정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벨소리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운드들이 다 나오게 되죠. 이 경우는 음악 파일뿐만이 아니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사운드는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음악 파일이 아니고 이런 영상 파일은 벨소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운드만 나오는 mp3 파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선택한 음악이나 벨소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아서 선택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보통 음악이 시작할 때 앞부분은 작게 시작하거나 무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벨소리를 선택하실 때는 꼭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해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벨소리 아래에 알림 소리와 시스템 소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아까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막대에서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시스템과 알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에 들어가시면 지금 금방 본 그 내용이 또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통화 중에 소리가 작게 들릴 경우에는 소리를 올려야 되죠. 그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에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올리거나 내려주시게 되면 통화 소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화음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음악이나 영상을 플레이할 경우에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조절하면 미디어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음량 버튼을 조절을 하더라도 내가 통화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통화 중에 소리가 작게 들릴 경우에는 통화하면서 바로 음량 버튼으로 소리를 키우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소리와 진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설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